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의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수입니다. 요새 언론 지상 보면요, 경기가 좋다, 아니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다, 뭐 이런저런 논란을 하는 걸 봅니다. 전문적이고 또 학문적인 판단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역시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 체감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렵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문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또 대안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인 문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각박한 때 좀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야기, 그런 게 그립지 않습니까?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우리가 이제 신의 사랑 이렇게 비견을 하죠.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일이요. 자신들의 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또 중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모습.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작품 감상에 앞서서요, 먼저 이번 주 신간서적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먼저 신간 안내 보내드린 다음 계속하겠습니다. 성우 이은정 씨입니다. 운우지정을 맺는다는 말의 기원은 무엇일까? 비석 밑에는 왜 항상 거북이가 비석을 받치고 있을까? 이런 고대 신화의 세계를 일상생활 속의 궁금증 해결의 방식으로 풀어주는 책. 정재서 교수의 이야기 동양신화가 황금부엉이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쏟아져 나오는 서양 신화에 익숙해진 우리들은 어느 틈에 동양에는 신들이 없어진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문화의 원형인 신화, 우리의 신화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7가지 습관이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이 한스미디어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진짜 내가 아닌지도 모른다로 시작하고 있는 이 책은 잊고 있었던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규칙적 기상, 플러스 사고, 방대한 독서, 칭찬과 용서 등 7가지 습관을 통해 이루어낼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조신영이 지었습니다. 명상캠프에서 배우는 청량한 마음 비우기 처방전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수선자에서 출간된 무심, 사람은 어떻게 자유로워지나가 그 책인데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무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의 자연 속 명상 캠프 지도자이자 진정한 웰빙의 개념을 제시하는 문화영 씨의 무심 강의가 바로 이 책에 있습니다. (2004년) 제1회 서점대상 수상, 2004년 제55회 요미우리 문학상 수상에 빛나는 박사가 사랑한 수식이 도서출판 1회에서 나왔습니다. 아쿠다가와상 수상작가인 오가와 요코의 최신작인데요. 서점 종사자들이 대규모 감정단을 구성해 한 목소리로 재미와 감동이 공존하는 책이라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수식과 야구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한 애틋한 사랑 이야기,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작가 전성태 씨의 존재의 숲 단편을 감상하시겠는데요. 먼저 작가 소개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전성태 씨는 1969년 전남 고흥생입니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했고요. 94년에 데뷔를 합니다. 소설 닭머리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나오죠. 그동안 창작집 매향 등을 발간했고 또 신동엽 창작기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개간 문학동네 발표됐던 오늘 함께할 이 단편 존재숲은요, 2004년 이상문학상 우수작품상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작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문학상 수상 작품지 여기 이제 심사평이 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전성태의 존재숲은 우선 은유와 비유가 풍성한 문장에 매혹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문장은 마술에 견줄만 하다. 이거 완전히 격찬이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읽기가 참 까다롭다, 읽기 어렵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요즘은 짧은 문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문장을 원하는데 제 문장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측면에서 읽기가 힘들다는 평을 듣습니다. 요즘 세태하고는 좀 안 맞는 분이신데 예. 이걸 좀 문학적으로 더 더듬어가 보면요. 우리 근대문학 여명기의 봄봄의 김유정이라든지 한참 후지만 우리가 사랑해왔던 이문구 선생 이런 토속적인 농촌적 정서에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그 정서와 또 그 문장과 이런 것들 계보를 잇는 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작품 감상에 앞서서요.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예. 존재의 숲이라는 소설은 주인공이 우선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관심을 못 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어떤 해학적인 언어를 세상에 이렇게 내놓고 싶은데 웃음만 유발하고 사실은 어떤 삶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개그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돌파하기 위해서 점쟁이를 어떤 스승으로 모시고 이제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점쟁이가 추천해준 공간이 이 존재의 숲에 나오는 어느 시골 공간입니다. 예. 어느 시골 오두막에 이제 내려가서 무엇을 자기는 겪어야 되는지 모르고 무작정 그 생활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 마을에 사는 할머니들 또는 그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러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그 마을에 지금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오두막에 옛날에 엽골댁이라는 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예. 이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산불을 내고 실성한 행세를 하다가 정신을 돌려놓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세세한 얘기는 직접 작품 감상을 하면서 느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성태 씨의 단편 소설 존재의 숲 감상하시겠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문지방에 기대어 들었다. 이끼며 진의 고사리가 내려와 우북하고 쥐며느리나 곱등이 노래기같이 축축한 벌레들이 들끓어서 문 열기도 싫었다. 더러 담배 매운내를 몰아내느라 뒷문을 밀면 개울 넘어온 골바람이 좋기는 하였다. 어느 날부터 거기 뜰방에 동네 할머니들이 비서삼아 찾아앉곤 하였다. 다 살아버린 것 같은 목소리들이 둘도 되었다 셋도 되었다 했다. 이거 참.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좋아하기로서니 방 안에 앉아서 창호지 하나 사이에 두고 저 할머니들 얘기 엿듣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원. 그래, 일찍이 선생이 나를 이 두뇌 산골로 보낼 적에는 혀를 물고 귀를 씻어라 이런 깊은 뜻도 담겨 있으렸다. 아이고, 저 방에서 콩하는 총각 들으면 어떨라고 그런 민망한 소리래. 아이고, 그만 좀 하라고. 졸지의 뒤란이 노인정같이 되어버렸으니 외진방의 고적한 맛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한 나흘을 그렇게 골리다더니 드디어 어느 날 제법 고리난 목소리 하나가 창호지를 넘어왔다. 구신이시였나? 이 삼복더위에 방문을 쳐다도 놓고 살게. 아니, 뭐야?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데? 그래, 가시껏 말 나온 김에 나도 제발 문 좀 열어놓고 살자고. 아이고, 구신은 아니네.
귀신이라뇨. 아유, 예전에 여기 든 청년 하나가 구신에 씌어서 미쳐 나갔다고. 그네들과는 그렇게 어울리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무섭고 슬픈 이야기를 뜰방을 찾은 노인들한테만 다 들은 건 아니다. 더러는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먼 발치로만 만난 영감이라든가 동네 개라든가 숲이라든가 하다못해 바람이나 비까지도 거들어준 이야기다. 그의 여름하고 가을 두 철을 그 문지방에 기대어 이야기를 듣고 나니 허리가 휘고 왼쪽 팔꿈치에 단단한 돌이 박혀 있었다. 총각은 무슨 사연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공부하러 왔겠지. 그런데 대체 무슨 공부를 하러 온 거야? 노인들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집요하게 물어왔지만 나는 속내를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였다. 말 못할 사연이라서 그런 건 아니었다. 우선 내 복잡한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다. 나오는 말이 다 들리는 말이 되는 건 아니다. 적어도 나의 문제는 형이상하게 속하는 거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다. 단지 그것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가 따로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일테면 나는 그 노인네들이 죽음에 관련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걸 들었다. 그 영감 산에 올라간 지 꽤 됐지? 한 10년은 넘었을걸? 그렇지. 이태전에 저 산으로 옮겨갔으니까 띠가 돌았네. 그럼 이쪽 나이로 올해 셋인가? 가만히 있자. 남의 나이로 한 3살이 많네. 꼭 저쪽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같았다. 뒤에 알고 보니 죽은 그 영감님네 나이 83이었다. 80까지가 한 사람의 생이 닿을 수 있는 나이고 그 뒤로 사는 건 남의 나이를 빌려다가 대신 먹는 거라고 했다. 나 자신 곧고 휘고 돌고 엎어지는 말의 묘미를 쫓아 살았지만 그네들의 풍성한 은유와 비유 앞에서 내 언어는 초라했다. 그네들은 내 공부를 밥 안 되는 공부라고 대원에 비웃어버릴 게 뻔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대고 말았다.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쉴 겸 해서 왔습니다만. 그를 두고 사기꾼이네 사입이네 깔아뭉개는 축들도 있었지만 점집이나 출입한 사람들한테는 그 명성이 꽤나 알려진 점쟁이였다. 그 사람 보통 점쟁이가 아니라니까.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우주의 섭리를 통달했대잖아. 그러나 내가 그 점쟁이를 찾아 나선 것은 그저 위안이나 삼자는 거였다. 젊은 점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가 40이 갓 된 사내인 것을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거야? 지금 하는 일이 뭔데? 나는 그 점쟁이가 적으나마 눈썰미가 있다면 텔레비전에도 간간히 내비친 적이 있는 내 얼굴쯤은 알아봐 주길 원했다. 이래 봬도 내가 7년 전에 정식 개그맨으로 데뷔했던 연예인입니다. 그래? 근데 그 시체 말로 아직 뜨지를 못했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난 어느 유명 정치인의 성대모사로 풍자의 언변이 촌철살인이라는 평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데뷔를 했죠. 데뷔 후에도 나는 밤낮으로 정치와 세태를 풍자하는 소재를 만들고 그것들을 혀에 익혔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신통치 않았다 이거야? 그렇습니다. 혹자는 정치가 시세가 없는 판에 그 개그인들 먹히겠냐고 하던데 어쨌든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매일 상심을 먹고 사는 형편이니
모처럼이 출연 기회에서도 억지 웃음만 끌어내다가 쓸쓸하게 무대를 내려와야 했죠.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점이라도 쳐보자고 여기까지 찾아왔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날 한번 웃겨보시겠어? 이래봬도 난 남을 웃겨주는 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황당하고 불쾌한 생각이 들었지만 난 복채 주기가 아까워서 갈고 닦은 개그를 몇 개 보여주었다. 역시나 그는 무슨 심사위원처럼 앉아서 인매 한쪽 실룩이지 않았다. 보아하니 말이 입에 올랐으되 삶을 밟고 있지는 못한 형국이로구만. 내 오늘 평생 글을 다뤘다는 노인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지. 평생 글을 다뤘다는 노인이요? 그 노인의 평생 소원이 문장이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는 글을 짓는 거라는데 그거를 못했다는구만. 말에 매여서 해나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야. 하물며 세상을 조롱하고 비판한 일이야 어쩌면 쉬운 일축에 들지도 모르지. 말 다루는 사람이라니까 내 하는 말인데 재미없더라도 들어와서 나랑 얘기나 나누지. 이야기 끝에 그가 그렇게 말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바가 있었다. 남 웃기는 사람이 되되 울며 웃게 하는 개그맨이 되는 게 나의 꿈이었던 것이다. 그 뒤로 가끔 그를 찾을 때마다 점쟁이는 방문객들한테서 들은 희한한 얘기를 하나씩 들려주며 내 의견을 묻곤 했다. 가끔 신수점이나 풀고 가는 시골 부인네가 하나 있는데 그 착실한 남편이 옆집 과부와 바람이 났다는구만. 그 담을 두고 서로 눈을 찡긋거리는 현장이 그 부인한테 발각이 된 모양인데 그거야 어디 그 하는 말일 테고 아무튼 그 남편이라는 사내가 좀 자랐던 모양이야. 그 부인한테 이렇게 둘러댔다는구만. 그 내 눈에 귀신이 쓰였는 같네. 저 옆에 내가 막 손짓을 한단 말이오. 그랬으니 그 옆집 여자는 또 얼마나 비참했겠어. 그 부인네가 셋 다 덜 다치는 방향으로 일을 수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셋 다 덜 다치는 방향으로 말입니까? 그냥 탐에다 구멍을 내주려 하시죠. 그것도 재밌구만. 그러나 아내의 다친 자존심은 어떻게 하지? 그럼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는 뒤집어 써야죠. 나는 무당을 불러다 구슬하라고 일러줬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우리 서방이 귀신에 홀려서 옆집 옆에 나를 유혹했다네. 바람난 집의 구판이라. 풍경 한번 기게 하건. 그런데 그 구슬로 세 사람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지? 우선 남편의 외도를 구슬로 까발리는 아내한테는 무슨 이득이 있을까? 바람난 두 사람을 톡톡히 우세시켰으니 분풀이는 좀 될 테고 그 판국의 연애질은 더 못할 테니 확실하게 막으면 되겠지. 무엇보다 남편이 정으로 옆집 과부에게 눈을 돌린 게 아니라 미혹이 그랬다고 만방에 알림으로써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겠지. 남편이나 옆집 과부 입장에서야 잠시 우습게 까면 되겠지만 일이 그만한 선에서 매듭져 천만 다행일 테고 정분단돼서 정이 쏙 빠져버리니까 구질구질하고 비참한 감정 따위는 어느 정도 덜어지겠구만. 맞아, 그게 그렇게 되는 얘기였어. 자, 선생, 해학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글쎄,
캄캄한 삶을 밟아야겠지. 그러면 말이 자연히 따르지 않겠어? 요즘 사람들 캄캄한 이야기를 싫어할 것 같지만은 실상은 없어서 못 듣는 것이야. 그럼 흔한 말로 진창에서 구르며 겪어봐야 한단 말입니까? 난 그 말을 안 믿어. 자기 연민은 공연히 억지가 되기 십상이지. 그저 남의 얘기나 재미나게 듣는 수밖에. 절실하면은 남 얘기가 내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 난 27에 어느 북쪽 골짜기에 들었다가 큰 별똥을 주운 적이 있지. 그 뒤로 남 얘기 듣는 재미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는 영문 모를 소리만 해댔다. 별똥을 주워오다니 무슨 큰 이야기를 주워왔단 말인가. 그런데 별똥을 주워왔다는 거기가 어디입니까? 내 무릎에 대답은 않고 그는 그저 그늘 빗긴 얼굴로 웃기만 했다. 그와의 교류가 한 석 달이나 지났을 무렵 그가 약도 한 장을 그려주며 말했다. 별똥이 많이 떨어진 골짜기니 재수 좋으면 하나쯤 주울 수 있겠지만은 욕심은 내지 마. 오랫동안 시달렸으니 그저 입 닫고 명상이나 하다 오든지. 이제 해야 할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 오두막에서 홀로 살다간 실성한 어느 여인네와 그 네 아들 이야기다. 여인네 죽고 이태쯤 지나서 한 청년이 바람처럼 찾아와 한 서너 달 지내다가 갔다고 한다. 7년도 더 된 이야기다. 그 청년을 두고 죽은 여자의 아들이라 이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야기를 꿰어가다 보니 맥락이 그렇게 잡혔을 뿐이다. 그래. 옛날 저 너머 동네 사람들이 저쪽 그 어디냐 무바우골, 절골, 지름바우 등 그런 데서 화전을 일구고들 살았지. 어디 거기뿐이야. 저기 큰제, 제 밑에 신우커리, 생막골, 이끼바우, 그리고 또 어디냐 거기? 묵골, 된등, 촛대뱅이, 고무닭골, 생막골. 아이고, 생막골은 아까 했어. 그랬어? 그리고 또 맞아, 관음골, 여우골. 그래, 맞아. 그 역골댁이 여우골에서 왔어. 그렇지. 노인네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곤혹스러웠던 건 무시로 말에 얹히는 이런 지명들이었다. 화전민들은 정확한 위치를 공유하기 위해 유달리 지명짓기에 집착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에선가 읽은 기억이 났다. 두루 그 어미를 부르는 호칭이 역골댁이었다. 그이는 원래 이 골짜기 사람이 아니라 산 너머 여우골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그 여자가 살았던 여우골은 화전 붙이는 사람들도 깊다고 잘 안 들어가는 외진 데였어. 에이그, 그런데 그의 팬네 복이 없어서 갓난에 하나 든 새각시 나이에 서방이 병이 들어 덜컥 죽어버렸네. 그래. 근데 무바우골 농부가 집에 드나들면서 자주 그 쟁기들도 해주고 하다가 그의 팬네를 소실로 삼은 것이여. 나이 차이가 꽤 났을걸. 남자가 24살이나 더 먹었어. 그러다가 화전민들이 하나 둘 산 밖으로 나앉을 때 그 여골댁도 영감을 따라 이 마을로 들어온 게지. 본초하고 한 지붕 아래서 살았으니 꽤나 투덕거렸지 뭐. 무슨 소리야. 영감 살아있을 땐 그랬지만서도 영감 보내고 난 뒤에는 친자매처럼 얼마나 서로 위해주고 살았는데. 그 본처가 혈압으로 쓰러져서 5회를 앓았나? 그 병 시중을 다 해준 거 아니오. 본처가 세상을 뜨자 영감 곁자리까지 곱게 내주었지. 역골댁에게 벼로가 있었으니 뻥쟁이 할멈이었다. 2대빵 말이 그 집에 들면 2마리 되더라고 했다.
아니 그래서 엿골대 거짓말 2말 이런 속담이 안 생겼겠어? 맞아. 아이고 그 뻥쟁이 엿골대기 평생 했던 거짓말 중에서 그 최고로 큰 거짓말은 아마도 그 무장공비 사건. 아이고 그 생각만 하면은 무장공비가 2명이나 집에 들어 솥에 남은 죽을 퍼먹고 내뺐다는 엿골대기 제보를 처음 접했을 때 마을 사람 누구 하나 그네를 의심하지 않았다. 무장공비하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고 전 국민이 일손을 놓다시피 텔레비전 수상기 앞으로 몰리던 시국이었다. 네, 이곳이 바로 무장공비가 출연했던 산골마을의 그 오두막집입니다. 공비는 이 부엌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서 여기 보온밥솥에 있던 죽을 훔쳐먹은 것입니다. 죽으로 허기를 채운 엿골댁과 이 골짜기 마을이 며칠 동안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다. 죽그릇으로 사용한 보온밥통 속 용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카메라는 사진을 박듯 그릇을 꽤나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도주로를 지목하는 엿골댁의 손길을 따라 집 곁에 옥수수밭과 숲이 연달아 펼쳐졌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자국 하나 찾아내지 못하고 나흘을 넘기자 비로소 주민들은 신고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뒷산을 이잡듯 뒤지던 군인들과 헬기, 그리고 밭둑까지 차고 앉은 방송국 중계차들이 철수하던 날, 드디어 엿골댁은 읍내 경찰서로 잡혀갔다. 아이고 형사 양반, 우리 새끼 보라고. 애미가 이렇게 사는 거 어디서 보고 혹시나 올까 해서 그랬어. 아니 그렇다고 나타나지 않은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해요? 왜 실없어? 이 일이 이렇게 된 건 하나도 안 부끄럽소만은 아들 생각하니까 왜 그러나 싶은 거이. 저기 형사 양반도 그 죽으를 보셨어? 내가 그 아이라도 정남이 떨어서 안 올 것이요. 사람들은 보상금 탐나서 한 짓에 자식 핑계댄다고 분개했다. 엿골댁은 보름남짓 구류를 살았다. 그동안 마을에서는 주민회의를 해서 엿골댁을 동네에서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네가 다 죽게 된 물송장이 되어 돌아옴으로써 그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고등학교 댕기는 이장네 작은 아들이 물에 푹 젖은 엿골댁을 자전거에 싣고 왔지 아마. 아이고 학교에서 돌아오고 있는데 엿골댁이 개울물로 뛰어들더래. 정말로 자살하려고 그랬겠어. 그것도 다 뻥쟁이 옆에 내가 꾸민 일일 것이여. 그렇게 다시 눌러 앉았으나 사람들은 별로 취급을 안 해줬다. 엿골댁은 혼자 돌며 들일을 하고 조용히 살았다. 죽기 5해 전에는 실성을 해서 산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동네에 돌봐줄 리 없이 혼자 사는 푹 맞은 영감이 있었는데 엿골댁이 조석으로 드나들며 밥상도 봐주고 요강도 닦아주며 지냈다. 그 역시 자기 영감으로 착각한 그 실성기로 그랬으리라 한다. 하루낮에 밤중으로 산 너머 골짜기로 간다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실종되고 나흘 만에 여우골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사람들은 수구조심이라 하였다. 이틀 뒤에 바람처럼 나타났다는 그 청년이 아들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는 신분을 드러내지 못하고 골짜기에서 어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던 모양이다. 근데 그 청년 말이야. 왜 하필이면 엿골댁이 살던 오두막으로 찾아 들어오더란 말이지. 아이고 그뿐인가. 하고 많은 얘기 중에서 엿골댁 얘기만 하면 아주 귀를 쫑긋 세우더라니까.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발길 끄는 저기 저 산 너머 화전민촌에 사흘이 멀다 하고 드나드는가 하면 글쎄 어느 날엔가는 이 오두막집 처마에 매달린 해묵은 시옥수수자루 보면서 울고 있는 걸 너도 알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는
세상 끝으로 가는 심정으로 이 골짜기에 들었을 것이다. 버스 정류장에서는 바로 지척으로 보이던 마을이 막상 걷다 보니 멀었을 테고, 군부대를 만나 그도 나처럼 군인에게 길을 물었을지도 모른다. 북쪽 골짜기를 향해 그는 나락이 패기 시작한 들판을 가로지르고 다리를 건넜을 것이다. 골짜기 오르막길에 펼쳐진 옥수수밭을 보고 그도 한숨을 쉬었을라나. 골짜기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물상이 있다면 그건 옥수수밭이었다. 옥수수밭 풍경에는 늘 그 풍맞은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개울 건너 젓갈색 양철집에서 들고 났다. 노인은 아침을 먹고 나섰다가 정오까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후 3시경에 다시 나와 저녁 때까지 또 그만큼을 걸었다. 노인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가보지 못한 마을길들을 훤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첫날 받아놓은 기괴하다는 인상은 어느새 사라지고 이제는 고된 수행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곤 하였다. 양철집 할머니, 어쩐 일로 동무도 없이 혼자 오셨네요? 자, 수박 먹던 중인데 이거 좀 잡수세요. 얼굴이 작고 눈매가 깊어서 항상 순박하고 겁 많아 보이는 할머니였다. 노인은 먼 산 바라기를 하고 수박을 먹었다. 아주 수박 껍질을... 노인은 설렁설렁 먹고 남은 껍데기를 아무데로나 휙휙 내던졌다. 서먹서먹해서 그러나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보았다. 그 양철집에서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지내시나 봐요? 귀가 멀었나?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을 쪽 길을 더듬어 보았다. 양철집 노인네는 옥수수밭 너머로 숨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옥식이 한번 원 없이 먹었네. 에이, 개새끼! 예? 이런 망할 놈의 새끼! 노인이 밭가에 있던 누렁이에게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누렁이는 옥수수밭으로 출행명을 쳤다. 집에 안 기어들어올 거야! 꽁치 통조림을 까놔도 뒤집구석을 마다해. 왜 내 손을 안 타? 옥수수 밭가에 쪼그려 앉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꿍얼거리는 개주인은 몹시 섭섭한 눈치였다. 골짜기에 가을이 찾아오고 있었다. 옥수수잎 서걱대는 소리가 가슬가슬해져 갔다. 밤나무에서는 우듬지 쪽 밤송이가 하나둘 벌어졌다. 이장 고씨가 옥수수밭 한쪽에서 참깨를 걷어들이기 시작했다. 고씨는 골프장에 일 나가기 전 아침 시간을 이용해 조금씩 참깨를 베어냈다. 나는 고씨 옆에서 낫지를 거들었다. 금년에는 걸음을 제대로 못했더니 이 참깨라고 원 대간짜리 몽땅 해가지고 묶어 세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 며칠 전부터 이 깨밭에 비둘기떼가 부쩍 날아드는 걸 보았다. 나흘 만에 추수가 끝나고 5일항에서 걷어들인 깻떼가 밭가에 세워졌다. 해가 기울어 서늘해지면 그의 노모가 깻단을 털었다. 나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이 골짜기에 슬슬 지쳐갔다. 역골되게 죽었다. 뭐 그 여인 내가 살다간 고단한 삶이야. 얼마든지 흔한 얘기 아니야. 그 아들도 마찬가지지.
회관과 향수로 이 골짜기에 찾아들었으니 도라나 프란푸긴들 예사로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내가 아무리 그 아들 심정이 된다고 해도 결국 심파 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장님, 요즘 부쩍 저 골짜기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네요. 저기 화전민 부락이 있던 산 너머 골짜기에 가서 알밤들 주워오는 사람들이요. 한 번 갔다 하면은 한 가마씩 주워온다니까. 난 그들을 보면서 역골댁을 떠올리고 그의 아들을 생각했다. 저 길 너머 어딘가에 청년의 고향이자 어미가 죽은 여우꼴이 있을 거라 생각하자 가슴이 아련해졌다. 어느 하루 낮에 가마니를 들고 나도 뒷산을 올랐다. 밭길을 한참 오른 자리에서 산길이 시작되었다. 어지간히 올라왔나? 첩첩이 산중이여, 굽이굽이 계곡이로군. 마을 노인네들은 희느컬이나 생막골에 들어야 밤을 지울 수 있을 거라 했는데, 거기가 대체 어느 쪽이지? 주위에 두루뭉술한 지형과 물상 속에서 날카롭게 선 낙엽성을 바라보면서 왠지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래, 가본 적은 없지만 지구 북쪽의 우를 창창한 침엽 수림대가 내 꿈이고 동경이었지. 뽀드득거리는 눈길과 코끝이 찡할 정도로 차가운 공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고개를 떡 쳐들면 시푸른 하늘을 찌르고 서 있는 전나무를 보게 되겠지. 정신마저도 보드름처럼 예봉을 세우는 침엽수의 숲. 그 숲으로 간다면 힘이 솟을 것 같았다. 낙엽성을 보자 시베리아에라도 막 당도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낙엽성 길로 접어들었을 때 언제 나타났는지 누렁이가 앞서 걷고 있었다. 놈은 내 기척을 느끼고 내리막길로 내달렸다. 쭉 뻗은 나무줄기 끝에 꿰인 하늘이 가엾이 깊었다. 이 거룩한 풍경 앞에 미물로 팽개쳐져 있는 난 대체 누구지? 존재의 고독. 그 고독감이 이런 것인가? 슬프다. 선생이 주었다는 큰 별똥이 이런 것인가? 고씨가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큰아들이 입대를 하게 돼서 동네 사람들하고 저녁을 하게 되었노라고 했다.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볕에 그을린 마을 농부들이 스물 남짓 옹게옹게 앉아 있었다. 고씨 노모가 그나마 임의로운 사이라고 손짓을 했다. 아이고, 총각, 이리 앉아요, 이리. 예. 며칠 뒤에 우리 옥식이 거둘 텐데 총각이 좀 와서 도와줘. 예, 그래야죠. 마당 한켠에서는 장작불 걸어놓은 국솥이 끓고 있었다. 자, 한 그릇씩 들어봐요. 이거 올여름도 그냥 넘겼는데 고시덕이 보신을 다 하네 그려. 몸 보신하게 되는 것이 아들 덕인가 어디 손자 덕이지. 맞습니다 할머니. 자, 저 술 한 잔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 들어봐. 나는 돼지라도 한 마리 잡았는가 보다 했는데 도마 위에 썰어놓은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었다. 아유, 요 메어두고 기른 게하고는 맛이 영 다른걸요? 농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기분이 이상해서 젓가락을 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양철집 할머니가 일렁이는 솥 앞에 홀로 침울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농부에게 물었다. 이거 혹시 양철집 무롱이에요? 양철집도 개를 기르나? 그 예전에 용골댁 할망구라고 그 노인네가 기르던 개요. 주인 죽고 나서 동네를 싸돌아다니며 남의 개밤이나 훔쳐먹었지. 이장이 아침에 공기총으로 잡았어. 늙어서 영물이 다 된 놈인데 뭐 밖으로만 돌아서 그런지 고기는 질기지는 않네. 나는 가마솥을 걸었던 자리를 돌아보고 소름이 쫙 돋았다. 얼마 전까지 거기 쪼그려 앉아있던 양철집 할머니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이튿날 일부러 개울을 내다보았다. 매일같이 거기 앉아 요강을 씻던 노인네가 보이지 않았다. 노인네들한테도 물어볼까 기다렸으나 그네들도 약속이나 한 듯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혹시 지금껏 헛개비를 본 게 아닌가 하는 마음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옥수수를 베는 날이 돌아왔다. 낫을 들고 밭으로 들자 고씨가 물었다. 아니, 어디 아파? 얼굴이 해석한 게 많이 아픈 것 같구만. 아니야, 괜찮아요. 낫을 당기다 옥수수대 껍질에 손가락을 베었다. 금박 씀벅거리면서 핏방울이 맺혀 올라왔다. 손가락을 물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간 보지 못한 풍광이 내 눈에 들어왔다. 뒷산 한복판이 꽤 넓은 낙엽성 숲이었던 것이다. 산불이 났었나 보죠? 저기 낙엽송밭 말이야? 역골댁 할망구라고 이제 밭쪽을 태우다가 산까지 훌러덩 태워먹었지. 한 10년이나 됐나? 그래요? 꽤 불이 컸겠는데요? 저 너머 생막골까지 타고 넘었지. 군인들까지 동원됐어. 그 할망구 고스란히 콩밥을 먹었을 텐데 이 어느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서 살려줬어. 살려줬다니요? 군청하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나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역골댁을 보호할 생각으로 실성한 노인네라고 둘러댔다니까. 실성한 노인 행세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별일 없었지. 역골댁도 겁이 나설랑은 미친 행세를 제법했고. 근데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란 말이야. 예? 한 석 달 하고는 그만해도 됐는데 그 할멈 영영 정신을 못 돌려놓고 죽었어. 나는 오랫동안 산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 노인네며 아들의 캄캄한 속이 떠오르자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고신의 옥수수를 다 못 빼고 짐을 쌌다. 짐을 싸는 동안 뒤란이 웅성웅성 소란스러웠다. 나는 뒷문을 열지 않고 곧장 마당을 가로질러 오두막을 나왔다. 개울 곁을 지나면서 보니 예상대로 그 노인이 요강을 씻고 있었다. 나는 곧장 걸었다. 등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멀리 옥수수 밭가를 양철집 영감이 걷고 있었다. 이마에 닿는 공기가 서늘했으나 바람 한 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오직 나는 쓴벅거리는 손가락만 꾹 누르고 걸었다.
네, 지금까지 출연 오인성, 방유성, 나수란, 유민석, 이재용, 윤동기, 홍진욱, 김치선, 임주현, 송정희, 진웅, 이광수, 곽윤상,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존재의 숲 감상하셨습니다. 작가 전성태 씨 나와 계신데요. 마지막 인상적인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마에 닿는 공기가 서늘했으나 바람 한 점도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오직 나는 쓴벅거리는 손가락만 두고 걸었다. 작품에 나오는 그 헛것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징, 뭐 이런 표현, 이런 속에서 작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을 텐데 그걸 직접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예. 이 부부는 이제 귀신을 목격하고 나서 바로 취하는 행동인데요. 공포나 뭐 두려움 이런 게 아니라 충격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주인공은 이 자기 주위를 구성하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귀신이라고 이제 헛것으로 목격한 이후에,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삶이 자꾸 저승을 기웃거리고 저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삶에 개입하고 이런 것들을 그 할머니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주인공이 왜 개그맨이냐, 이게 질문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 중에 대체 왜 그런지 사실 궁금합니다. 혹시 개그맨이 상징하는 게 뭔지, 작가 자신인지 우리들 다 포함하는 건지 말이죠.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가도 말을 다루는 사람이고 개그맨도 말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일면 제 작품 세계를 갖다던 비판적인 창작 활동이라고 많이 생각해 왔는데 일종의 이거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조롱하고 참 비판하는 일은 쉽다. 그렇지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 참 어렵지 않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런 개그맨을 설정했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건 쉽다. 그러나 제대로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건 어렵다. 예. 정말 공감이 가는데요. 요즘 세대에 들려줘야 될 목소리 같습니다. 앞으로의 문학적 지향이라고 그럴까요? 갈 길을 좀 미리 좀 귀뜸을 해주시죠. 글쎄요, 저는 이제 농촌 소설을 많이 쓰는 작가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제 관심 영역인 또 이제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의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확장시켜서 써나가는 일에 매달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죠. 어떤 시기까지 해서 계속 이제 다음 세계로 개척해 나가는 게 또 작가의 사명이기도 할 테고요. 오늘 좋은 작품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단의 기대를 항상 뛰어넘는 그런 대작가의 출연을 우리는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성태 씨에게서 또 그런 모습을 볼 거라고 마음속에 기대를 품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극본 이상락, 기술 이흥규, 프로듀서 김호상이었습니다.